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수시에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가로수를 받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안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차가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고 수면제도 있고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여수시청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시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가한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 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버리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불본이라고 여수시, 감사를 받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안 이해가 안 됐죠? 되는데. 어떻게 안 걸렸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계속해서.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이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부인이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세 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네.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그렇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시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환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야,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임플란트 업체 아,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네.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그러니까.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네.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가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네,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죠.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네.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채워 넣어도 되는 거죠.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아,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을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창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간다.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 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 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 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막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 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자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네.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아니,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네.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인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아,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넌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자, 이번에 김성욱 박사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그 익산에 보석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이요? 보석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익산이라는 곳이 이게 구백제 구라고 하기도 너무 옛날이지만 백제 전에는 뭐였나요? 그 백제 시대에 나온 유물 때문에 여기가 보석으로 유명. 의외로 분위기 좋은데? 이것도 보석 모양이네. 이것도 재밌네요. 수정이네요. 수정. SiO2 산소예요. 산소. 근데 보석박물관이 왜 하필 여기 있나요? 무왕의 도시여가지고 왕의 장신구를 만들던 그 분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7, 80년대 여기가 엄청나게 보석을 연마를 해가지고요. 뭐 전 세계 90%를 깎아서 나갔다고도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 이 작품이 제일 이거요? 비쌉니다. 이거 얼마예요? 20억이요. 20억이요? 범죄 가운데 가장 흔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범죄는 원래 훔치는 거잖아요. 이제 돈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무게 대비. 보석 뭐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다이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크기 대비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왜 설치해놨는지 모르는데 레이저 이렇게 막 빔 같은 게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아 그리고 다이아 도둑들은 다 이렇게 세련된 거예요. 이 레이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도시에서 1700년대 중반에 당시 그때는 거기가 작센의 주도였어요. 그 독일 동부 지역과 폴란드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돈 많고 아주 힘이 강력했던 그 작센 지역의 왕이 모아들인 수많은 보석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림의 베벨베라는 우리로 치면은 박물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보석을 일당들이 와서 그걸 탈취해 가는데
Thieves have reportedly pulled off a spectacular heist at one of Europe's most renowned museums. But the loot apparently includes 3 priceless sets of jewelry. Dresden's prized collection of historical treasures includes crown jewels and bowls carved out. 탈취가는 과정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이 벌어져요. 현지 시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전기 변전소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가 정전이 돼요. 비상 전원이 있어서 그 CCTV는 들어갔대요. CCTV는.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아주 첨단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방어 장치가 다 지금 무력화됐으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들어와서 보석을 탈취해 나가야 되니까 도끼로 그냥 쾅쾅쾅 쳐가지고 경찰이 5분 뒤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절도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현재 5명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은 결 행방이 묘연하게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거죠. 여전히. 그 보석 되게 유명한 보석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석이 4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에 있는 모마에 그게 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도 그래서 탈취당하지 않았고요. 도난당한 보석을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팔 수도 없겠네. 그걸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그게 아마 팔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건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석을 다 분해를 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그 보석을 이루고 있던 감싸던 금 같은 건 다 녹이면 되니까 그 보석들은 단순히 그 보석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말고도 그것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소중한 문화가 들어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인데. I don't need to tell you how shocked we are, also about the brutality of this break-in. Just to put this into context, this is of invaluable art historic and culture historic. 두 번째 사건은 영화화 돼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사실. 해튼 가든 도난 사건이에요. 해튼 가든. 2015년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 연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런던에 가면은 보석을 파는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냥 각자 보석상들이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 비우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석을 모아둔대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가 한 5일, 6일 지속이 되니까 거기 다 보석이 모인 거죠.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요. 드르륵 드르륵. 런던 한복판의 귀금속 보관소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뻥 뚫렸습니다. 6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둑들은 다이아몬드를 쪼갤 때 쓰는 초강력 드릴을 이용해 보관소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취된 보석을 이제 X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억 가까운 보석을 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난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나이가 60, 70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이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모인 거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지금 한날 한시에 팍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And £9 million worth of property still to be recovered. 근데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네.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훔치려고 그러고 과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석은 있는데. 뭡니까? 일단 종이하고 펜 좀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해 동안 못 봤는데 펜과 종이를 다 쓰실 수 있는데.
지각이라고 하죠.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사방 천지가 흙이잖아요. 네. 이 흙은 뭐로 돼 있을까요? 암석과 흙,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땅. 흙이 뭘로 돼 있을까?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에서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오시, 알페, 카나크마. 보석이 뭐냐면 이 세 개예요. SiO2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돼요. 수정. 아,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투명한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물이 좀 들어가면 얘가 오팔이라는 보석이 돼요. 오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 만들어져요. 크롬, 뭐 베릴륨,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네. 루비, 에메랄드, 뭐 보석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에요. 근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어떤 온도 조건이 잘 맞고 적절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흙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흙과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독특한 흙일 뿐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정말 순수한 탄소예요. 탄소가 보통 우리 주위에는 흑연같이 검은색 그을음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잘 타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타요. 흑연이 타잖아요. 수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절대 깨지지 않는. 숯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타는 온도가 달라요. 이제 점화 온도라 그러는데 그 온도 이상 되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죠. 다 날아가 버려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인가 뭐 주고 샀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뭐 생활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를 팔자. 오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그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80만 원? 나중에 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팔러 갔. 근본적인 애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석에 진짜 그렇던데. 아니, 근데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2018년에 무려 4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진주 귀걸이 하나.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약 4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펜던트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죠. 비쌀 수밖에 없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이건 김은희가 갖고 있던 건데.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다시 팔았어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 이건 팔았지. 이걸 김은희가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그건 못했어. 보석 얘기 보면은 좀 허황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